한국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전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제 가방 안에는 위조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는 북한으로 북송되고 저를 도와준 이 사람도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행기는 이륙해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미소 지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커플로 보였나 봅니다. 저도 애써 미소 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두려움뿐이었어요. 심사대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공항에서 잡히면 어떡하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 되던 해 중국으로 일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이 어떤지 보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어요. 도착한 곳은 중국 동북부의 한 도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처음 본 거리는 낯설었어요. 한자 간판들, 복잡한 차들, 높은 건물들. 북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북한 식당은 그 도시 중심가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고향의 이름이 한자로 크게 쓰여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 등이 걸려 있었죠. 처음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관리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중년 여성의 미소 없는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12명이 함께 왔고 모두 20대 여성들이었죠. 저처럼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자가 규칙을 설명했어요. 여권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월 2회 사용 가능하고 외출은 허가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단체로만 감독 동행 하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2층이 숙소였습니다. 방 3개가 있었어요. 각 방에 4명씩 배정됐죠. 저는 3번째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 2개, 작은 창문 하나, 사물함 4개가 전부였어요. 룸메이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조용했어요. 어색했죠. 첫 주는 교육이었어요. 웃는 법, 인사하는 법, 손님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춤과 노래도 연습했어요. 매일 6시간씩이었죠. 관리자는 엄격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미소 각도까지 지적했죠. 다시, 또다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식당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머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인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쁘지만 생기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중국인 남성들이었죠. 사업가들, 관광객들. 우리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호기심 반, 불편함 반이었어요. 우리는 연습한 대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늘 같은 인사, 늘 같은 각도로 고개 숙이기.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면 메뉴를 설명했어요. 냉면, 불고기, 김치찌개.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봤어요. 어떤 손님들은 불편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불쾌해도, 화가 나도 웃어야 했어요.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공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무대에 올랐어요. 손님 테이블 바로 앞이었죠.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고향 노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습한 대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춤을 췄어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어요.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렀죠. 노래가 끝나면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 옆에 앉았어요. 술을 따랐죠. 손님이 술을 권하면 마셔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관리자가 나중에 불렀어요. 밤 11시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접시를 치우고 바닥을 쓸었죠. 자정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집은 없었으니까요. 2층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첫 달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기본급이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식비, 숙소비, 유니폼비, 화장품비, 심지어 전기세까지요.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맞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계약서가 한자로 쓰여 있어 제대로 읽지 못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덫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권은 관리자가 가지고 있었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였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송환되는 거였죠. 그래서 견뎠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웃고 춤추고 술 따르고 또 웃고.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식당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숙소 복도에도 있었죠. 관리자는 우리 대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누가 불평하면 경고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벌금이었죠. 세 번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세 번째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동료 하나가 손님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자가 알게 됐고 그 동료는 2주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입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웃기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무뎌져 갔어요.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죠.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손님이 왔을 때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비슷했죠. 시끄럽고 술 마시고 공연 보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였어요. 저희와 같은 말을 쓰는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중국 손님들과도 달랐고 우리와는 더더욱 달랐죠.
무엇보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봤어요. 신기한 물건처럼요. 하지만 한국 손님들 중 일부는 달랐습니다.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일까? 어느 날 한국 손님 테이블을 맡게 됐어요. 4명이었죠. 사업차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데 우연히 대화가 들렸어요. 주말에 뭐 했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명은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고요.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간다고 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행이요?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섬에 갈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등산 갔다 왔다고 했어요. 북한산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산복 사려고 아웃도어 매장 갔는데 너무 비싸서 고민했다고요.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 다른 한국 손님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대출받아서 샀다고, 그래도 내 집이 생겨서 좋다고요. 집을 산다고요? 개인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가요? 또 다른 날에는 직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였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고요. 연봉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다고 했죠.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한국 손님들이 올 때마다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정말 자유로운 곳일까? 밤에 방으로 돌아가면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동료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중국 손님한테 받았나 봐요. 그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다르대. 밤거리가 환하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대. 원하는 옷 입고, 원하는 음식 먹고, 원하는 일 하면서 산대.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래. 현실은 다를 거래.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저들은 다르다. 저들이 사는 곳은 정말 다르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같은 말을 쓰는데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떡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생활에 완전히 체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평생 여기서 살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국인 단체 손님이 왔어요. 8명쯤 됐죠. 회사 출장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테이블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회사 얘기, 거래처 얘기, 이번 출장 일정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끝자리에 앉은 남자였어요. 30 중반으로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떠들 때 조용히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았어요. 냉면, 불고기, 김치찌개, 맥주. 평범한 주문이었죠. 음식을 서빙하러 갔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호기심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뭐랄까 관심, 걱정 그런 게 담겨 있었어요.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무대에 올라 춤추고 노래했어요. 하지만 자꾸 그 남자 쪽을 보게 됐죠.
그도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소리 지르거나 박수 치지 않고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서빙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산을 준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금기였거든요.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위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다행히 관리자는 멀리 있었어요. 동료들도 다른 테이블에 있었죠. 괜찮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연습한 대로 정해진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 눈을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전달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갔죠. 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웃으며 손을 흔들며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수백 명의 손님을 만났지만 아무도 제 상태를 궁금해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웃는 인형이었고 춤추는 기계였고 서빙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울었어요. 조용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죠.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더니 냉면을 주문했어요.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혼자서 다시 왔을까? 음식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테이블을 돌봤어요. 하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됐죠. 30분쯤 지났을 때 손을 들어 물을 부탁했어요. 물을 따라주러 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음악 고향 노래인가요?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던 노래를 말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처음 들어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향이 그리우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매번 금요일 저녁 혼자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금요일이 되면 문을 쳐다봤죠. 올까, 안 올까?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작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한국 음식 이야기였어요. 서울에는 맛있는 식당이 많다고 했죠. 삼겹살집, 갈비집, 칼국수집. 주말에 친구들이랑 자주 간다고요. 또 어떤 날은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밤에 가면 야경이 예쁘다고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치킨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요. 음악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 어떤 가수가 인기 있는지.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어 저는 듣기만 하고 대답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손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조용한 미소.
위험했어요. 관리자가 알면 큰일이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손님일 뿐이라고, 곧 출장 끝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잊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가 또 왔죠.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작은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냅킨 밑에 숨겨뒀더라고요. 테이블을 치우다가 쪽지를 발견하고 관리자가 보기 전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화장실에 가서 펼쳐봤어요. 조심하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쪽지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밤새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문을 계속 쳐다봤죠.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출장이 끝난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한 걸까? 2주가 지났을 때 관리자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12명이 모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님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요. 주의하라고요. 여기는 일하러 온 곳이지 친구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를 말하는 걸까? 들킨 걸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경고였어요. 그날 밤 동료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요즘 감시가 심해졌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그 남자의 행동을요.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벌금? 아니면 더 심한 처벌? 3주가 지났을 때 그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메뉴를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밖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요? 만나요? 불가능했어요. 외출은 허가제였고 혼자는 절대 못 나가고 감독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못 나가요.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여기서는 못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냅킨에 뭔가를 적더니 테이블에 놔두었고 나중에 그 쪽지를 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지만 전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 2회 관리자, 감독하에 집에 전화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연락하죠?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단체 외출이 있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거였죠. 마트에 갔습니다. 생필품과 화장품, 양말, 속옷 등을 구매하고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는데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알고 온 겁니다.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리자는 멀리서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뒤에 화장실 있어요. 5분만요. 하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위험했어요. 하지만 궁금했죠.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 관리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허락했어요. 빨리 다녀오라고 했죠. 그리곤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여권 없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알 수 있어요. 외출도 단체로만 하고 전화기도 없고 항상 감시받고 계시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북에서 오신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요.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을 못 도와줬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죠. 이번엔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실패하면 북으로 송환되는데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시간을 가지세요. 하면서 종이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할 방법이 생기면 해주세요. 한 달 기다릴게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는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간다면 정말 가능할까요?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잡힐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동료가 물었죠.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여기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여기 남으면 그나마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잡힐 위험은 없었죠.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감시당하고 자유 없고 인형처럼 웃고 춤추면서요. 나가면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가능성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동료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손님과 사적으로 연락했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모두를 모았습니다. 그 동료를 세워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동료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벌금 500위안. 그리고 한 달 월급 삭감.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경고였죠. 우리 모두에 대한요. 저는 그날 밤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들키면 저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식당에 중국인 여성이 왔습니다. 혼자 온 손님이었어요. 식사를 하더니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도 마침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서 그 여성이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누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리고 쪽지가 있었죠. 오늘 밤 자정에 전화 주세요. 이 번호로요. 그 남자가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자정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들었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어요. 저예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전화 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나가실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정말 가능할까요? 위험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어떻게요? 다음 주 단체 외출 있죠? 어떻게 아세요? 알아봤어요. 박물관 가는 거 맞죠? 네. 그때 화장실을 핑계로 단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전 밖에서 차량으로 대기할게요. 그리고요? 중국 안에서
며칠 숨어 있다가 출국 경로로 나가는 거예요. 출국이요? 어디로요? 한국으로요. 저와 함께요. 함께요? 네. 제가 김치 공장 일로 중국에 자주 와요. 당신을 중국 공장 책임자로 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위조 여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함께 비행기 타는 거예요. 잡히면요? 송환되겠죠. 그리고 저 또한 문제가 생기겠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당신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몇 초 동안이었지만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나갈게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알았어요. 다음 주 박물관 갈 때 버스 타고 가죠? 네. 중간에 휴게소 들릴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이탈하세요. 주차장 끝으로 오면 회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티 내면 안 돼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들킬까봐, 계획이 틀어질까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평소대로 흘러갔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단체 외출이었습니다. 박물관을 간다고 했죠. 우리는 관리자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고 저는 가장 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늘이야. 오늘 결정되는 거야. 1시간쯤 갔을 때 버스가 휴게소에 진입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죠. 10분. 화장실만 다녀와. 우리는 모두 내려 함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전 일부러 제일 뒤에 서서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동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반대 방향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를까봐, 관리자가 따라올까봐, 동료가 알아챌까봐요.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어요. 주차장 끝으로요. 약속한 대로 회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차 옆으로 다가가자 뒷문이 열렸어요. 그가 있었습니다. 타세요. 빨리요. 차를 타고 문을 닫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휴게소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송환되면 어떡하지? 지금부터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갔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어느 한 집 앞에서 섰어요.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죠. 안전할 때까지 여기 있으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남자는 나갔고 전 혼자 남았어요. 방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안았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전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선택했고, 이미 나왔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밥은 하루 3번 누군가 가져다 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끔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줬죠. 출국 경로를 준비 중이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저 찾고 있을까요? 당연히 찾고 있을 거예요. 공안에도 신고했을 거고요. 잡히면요? 잡히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두려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 내일 출발해요. 어디로요? 남쪽으로요. 중국 공항에서 비행기 탈 거예요. 비행기요? 한국행이요. 저와 함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갔어요. 큰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방에서 기다렸어요. 이제부터 위조 여권을 만들 거예요. 위조 여권이요?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전 사진을 찍고 나서 또 기다렸습니다. 위조 여권이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은 저였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여기 있는 이름을 외우세요.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하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공항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많고 소리가 시끄러웠죠.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제 업무 동행자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네 해볼게요. 체크인 카운터에 함께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행기표를 내밀었습니다. 통과했어요. 탑승구 32번이라는 설명을 듣고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출국 심사를 받은 후 탑승구로 갔습니다. 매 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그 남자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창가 자리였죠. 그리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붕 뜨는 느낌이 나더니 비행기가 떴습니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 안다는 듯이 그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그러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섬들이 보이더니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가 한국인가요? 네. 한국이에요. 기내에서 착륙 준비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받아 스캔 후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 같더니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남자와 함께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신고해야 해요. 신고요? 경찰이 아니라 공항 직원한테요. 여기 북한 이탈 주민보호신고 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넓은 공항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방금 북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침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를 조용한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도 함께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몇 년간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했고 손님의 도움을 받아 올 수 있었고 중국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고요.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받아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도와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가 이어졌어요.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탈출 경위, 중국에서의 생활, 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걸 물었죠. 거짓 없이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또한 조사받았습니다. 여러 번이요. 저를 탈북시킨 의도를 확인하는 거였죠. 결국 문제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2달 후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3달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매주마다 면회를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가웠어요. 밖에 소식을 전해줬고 격려해줬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외곽에 작은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날 그가 꽃다발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천만에요. 이후 식당 서빙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제 힘으로 버는 돈,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에 너무도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주 전화가 왔어요. 저의 안부를 물었죠. 하고 있는 일은 어떤지, 특별히 힘든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요.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만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도와준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나 행복했고 항상 웃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갔어요. 치킨을 시켜서 먹으며 이야기했죠. 한국 생활 어때요? 가끔 힘은 들지만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잘 됐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처음 중국의 식당에서 당신을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종업원이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눈빛이 달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슬퍼 보였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그곳에서 꺼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당신을 알아가면서요. 더 확실해졌어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뭐가요? 당신도 저한테는 너무도 특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큰 돈이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요. 임대 아파트에서 조금 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는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짐도 나르고 가구도 조립하고 청소도 같이 했어요. 새집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네, 제 집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천만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요. 어제 저녁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를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계산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거창한 게 아니구나.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저녁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들 중 하나입니다.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인형이 아니었죠. 저였습니다. 진짜 저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회사로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여권은 제 방에 있고 전화기는 제 주머니에 있고 퇴근 후에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요. 오늘도 여기 있어. 그걸로 충분해. 중국 북한 식당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제 선택.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감시받던 여자는 이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